핵무기를 언제든지 사용하겠다는 표현이에요. 하지만 핵을 사용하는 순간 김정은 정권 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김정은이 지금 오물풍선을 내려보내고 또 미사일을 개발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체제 생존이에요. 이 체제를 끝까지 가고 싶기 때문에 적대적 국가론이라는 것을 펴기도 하고, 만약에 전면적이 발생된다 라고 했을 때는 정말 김정은이 버틸 수 있을까? 네, 당연히 우리의 군사력이 월등히 높고요. 그건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데,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데 라는 가정하에 그래도 우리의 군사력이 세냐라고 했을 때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북한이 우리한테 정말 핵을 사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핵 개발이 완성됐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과연 북한이 자신들이 핵을 사용을 했을 때 핵으로 보복받는 것을 알면서도 그 핵을 우리 한반도 또는 이제 동맹인 미국에 사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인데, 그것을 뭐 가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재래식 군사력으로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은 물론이고, 북한이 갖고 있는 핵무기, 미사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잡을 수 있는 건 잡고, 그리고 발사된 미사일에 대해서 공중에서 유격하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응징보복을 하겠다라는 이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앞서도 일부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기술은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발전되는 기술, 첨단 기술은 누구의 편일지를 생각해 보면 당연히 기술력을 많이 갖고 있는 앞서 있는 국가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스타쉴드라고 하는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스타쉴드는 정말 북한에서 발사되기 전에 미사일의 위치라든지 또는 북한 군사력의 일거수일투족을 파악을 하고 그 데이터를 계속 축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제공해주는 신기술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이미 미국이 사용을 하고 있고 우리도 머지않아서 그런 체계를 갖추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하나하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북한의 핵 위협의 위기감 때문에 우리 군사력, 우리가 북한하고 경쟁했을 때 군사적으로 뒤지는 것은 아닌지라고 우려하는 분들이 없기를 좀 바랍니다. 그럼 실제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5가지 조건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혹시 뭔가요? 네, 얼마 전에 북한이 이제 핵무기 사용 조건을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5가지 할 걸 보면, 첫 번째, 핵과 대량 살상 무기 공격 감행 또는 임박 판단 시. 두 번째가 지도부와 핵무력 지휘기구에 대한 비핵 공격 감행 또는 임박 판단 시. 세 번째, 주요 전략 대상 군사력 감행 또는 임박 판단 시. 네 번째, 전쟁 확대 장기화 막고 전쟁 주도권 장악을 위한 작전상 필요 시. 마지막으로 국가 존립, 인민, 생명, 안전의 파국적 위기를 초래로 핵무기로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됐을 때, 이걸 종합적으로 이렇게 평가해 보면 핵무기를 언제든지 자기네들은 사용하겠다는 표현이에요. 이거는 보통은 정상적인 국가라고 하면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재래식으로 상대방의 위협에 대해서 억제하고 대응을 하다가 핵무기를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다면, 북한의 표현대로라고 하면 어떤 경우에도 나는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얘기하는 지금 5가지 상황 중에, 예를 들어서 국가 존립, 인민, 생명 안전의 파국적 위기 초래라고 하는 상황이 만약에 발생이 된다고 하면 그거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북한 내에서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같은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재난 또는 뭐 기후변화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감염병들이 창궐할 수도 있는데, 그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가리지 않고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식으로다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정말 핵무기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겠다는 말인 것인지, 그냥 겁박을 주기 위한 그런 표현인 것인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핵무기 사용 5대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핵무기 사용의 문턱을 낮춤으로써 우리가 어떤 그 위협에도 쉽게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어라고 어떻게 보면 그 협박하는 그런 의도의 발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핵무기라고 하는 것은 실제 사용됐던 적은 인류 역사상 딱 한 번, 뭐
두 차례 있었지만은 1945년 8월 6일하고 9일이었나요? 일본에서 사용이 됐던 거 이외에는 핵무기가 실제로 사용됐던 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뉴클리어 타부라고 해서 핵무기는 절대 사용할 수 없는 무기야라고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핵무기를 개발해 놓고도 이걸 쓸 수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핵을 갖고 있는 국가든 비핵 국가든 다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핵을 갖고 있는 여러 국가들이 아니야, 나는 어떤 경우에 핵을 사용할 거야. 그리고 이 핵은 기존의 핵무기보다 위력이 잘 컨트롤이 돼서 위력을 좀 낮추는 거죠. 그리고 지하를 관통해서 지하에서만 폭발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방사능 오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소화했어. 그래서 재래식 무기와 비슷하게 쓸 수 있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여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핵무기 사용 문턱을 낮췄다라고 하는 것을 상대방이 알게끔 하면 나한테 감히 도전을 하겠습니까? 핵을 갖고 있는 나에게 똑같은 원리로 북한도 나는 이러이러한 경우에 핵을 사용하겠어라고 이제 조건을 명시함으로써 그럼으로써 이제 핵무기 사용 문턱을 상대가 인식하기에 많이 낮아졌다라고 인식시킴으로써 핵을 사용하지 않고도 뭔가를 이제 억제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보는 거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이 북한이 핵을 개발한 것이 과연 우리의 국민의 대다수가 머물고 있는 수도권을 공격을 해서 그 많은 피해를 주고 서울을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만들어서 뭘 얻겠습니까? 예,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만에 하나 북한이 우리 대도시의 핵을 사용했을 때 우리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작년 11월과 12월에 서울시하고 안보 포럼이라는 것을 통해서 제가 서울 프로젝트라는 걸 한번 이제 공개를 했었습니다. 이거는 뭐 국가 프로젝트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서울시가 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에 하나 서울에서 핵 공격이 아니더라도 뭐 각종 재난, 사고, 테러, 화재 이런 상황에서도 써먹을 수 있는 그걸 통해서 수많은 서울 시민들, 우리 국민들, 도심에서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라고 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방법이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그거에 앞서서 북한이 핵을 사용하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도 똑같이 우리 능력들을 갖추고 개발하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나라는 비핵 국가로서 핵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맹인 미국의 핵 우산의 효과를 우리가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핵 우산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기는 어떤 핵을 갖고 있는 나라가 비핵 국가인 우리를 공격했을 때 핵을 갖고 있는 동맹국이 대신 보복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핵 우산이라고 잘 알고 계세요. 맞습니다. 근데 이 핵 우산이 점점 발전을 해서 핵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수단들. 핵은 보복의 수단이에요. 여기서의 핵 우산은 대신 보복해주겠다. 근데 보복했을 때는 이미 우리가 맞았다라는 가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맞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억제해야 돼요. 핵을 사용하지 못하게. 그러려고 하면 핵우산처럼 너가 핵을 사용했을 때 내가 대신 핵으로다가 너를 공격할 거야 라고 하는 응징보복을 통한 억제 효과도 있겠지만 핵을 사용하더라도 네가 원하는 그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없어. 얻어갈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하게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 중에는 핵을 사용하지 않고 재래식 무기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 거예요. 그게 미국처럼 우리도 이제 재래식 정밀 타격 무기들이 있잖아요. 토마호크 같은 거, 미국 같은 경우는 토마호크, 우리는 이제 현무 미사일 체계들을 갖고 있고 항공 전력도 뛰어난데 그런 걸 이용해서 발사 원점을 내가 타격하겠다. 또는 이미 발사됐어요. 그랬을 때 공중에서 내가 미사일 방어 체계로 그것을 요격하겠다라고 하는 거. 이 정밀 타격 수단하고 미사일 방어 체계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이름을 해구산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긴 재래식이 들어가 있으니까 확장 억제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해구산은 해구산의 발전된 모습, 확장 억제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건데 이거는 한국과 미국이 갖고 있는 모든 무기 체계, 재래식이든 핵무기를 다 활용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근데 우리 국민들을 다 보호할 수는 없어요. 왜? 미사일 방어 체계도요 완벽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막지 못한 미사일에 의해서 우리 대도시가 혹여나 공격을 받더라도 이 대도시가 어느 정도 기능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빨리 대피할 수 있게끔 국민들한테 알려주고 거기서 살아남은 국민들을 또 다시 생존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그리고 가능하면 지상에서 이렇게 아무런 경고를 받지 못하고 피해를 보는 것보다는 우리 서울 같은 경우 도심 대부분이 그렇습니다만 지하 공간이 잘 돼 있어요. 우리가 인구 밀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지하 공간을 잘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건데 그 지하 공간을 잘만 활용하면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 프로젝트를 통해서는 그런 이제 국민들의 생존을 위한 대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이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존에 있는 걸 활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작은 돈을 들여서 가급적이면 가성비 좋게 그 대피소들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것이 핵전쟁만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보위기 조장한다라고들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핵전쟁을 위해서 이런 걸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국민들이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하지만 이미 우리 대도시에서는 많은 재난들이 발생되고 있어요. 강남 지역만 하더라도 홍수가 있고, 그죠? 그래서 지하 주차장이 침수돼서 차량들이 뭐 폐기되거나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지하 주차장 밖에다가 방수할 수 있는 그런 그 펜스 같은 것들을 설치하는 것처럼 작은 노력만 가지고도 우리가 지하 공간을 좀 더 활용하거나 거기에 대피했을 때 장기간 안전하게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전쟁, 재난, 화재, 테러 뭐 앞으로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북한이 의도하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도발 이런 것들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들을 좀 연구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민감한 질문이긴 한데요. 많은 전문가들 각자의 어떤 생각들이 있어요. 저도 저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데 이게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피력을 하자면 지금 우리나라가 핵무장을 독자적으로 할 필요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한미동맹 체계로 북한의 핵을 잘 억제하고 있어요. 그 확장 억제라는 이름으로. 하지만 상황은 때때로 변할 수가 있거든요. 그 변할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뭔가를 대비는 해야 돼요. 그렇다고 그게 지금부터 핵무장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 그 변화의 시점에 맞춰서 필요할 때 우리가 독자적으로 핵을 가질 수 있는 대비, 계획 이런 것들을 연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브레이크아웃 타임이라고 해서 자, 전쟁이 개시됐고 북한으로부터 우리가 핵 공격을 받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부터 확장 억제력을 받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그럼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라고 하는 시작해서 핵무기를 손에 쥐기까지의 시간을 브레이크아웃 타임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를 지금 상태로서 어떤 학자들은 뭐 몇 개월이 걸린다 몇 년이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찌됐든 그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보고 제일 오래 걸리는 그 조치 그게 뭔지에 대해서 알고 그걸 줄일 수 있는 노력은 무엇인지를 찾아서 준비하는 그런 노력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북한의 도발을 더 이상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좀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도 즉강끄기라는 이제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북한은 최근에 화성 16 나형이라고 해서 극초음속 미사일 쏘면서 미사일 개발 3대 원칙에서 비슷한 표현을 썼어요. 신속, 정확, 강력.
신속히, 정확히, 강력히라고 하는 모티브를 갖고 미사일 개발을 하겠다고 했는데 뭐 먼저 북한 걸 보면 신속히는 미사일이 버튼만 누르면 날아갈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액체 추진 연료를 사용하던 것을 고체로 바꾸겠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정확성을 높이겠다. 그 다음에 강력히라고 하는 것은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하겠다 이런 식으로 다 가고 있는데 아마도 그 신속, 정확, 강력히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쓰고 있는 즉강 끝, 즉시, 강력히 끝까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 힌트를 받아서 따라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찌됐든 우리 국방 안보는 그 세 가지 표현, 즉시, 강력히, 그다음에 끝까지라는 표현에 다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하든지 간에 그것보다 그 다음 도발을 이어가지 못하게끔 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고 북한의 풍선 도발, 오물 풍선 도발에 대해서 부의부 군사 합의의 효력 정지라든지 또는 대북 확성기에 대해서 이미 경고를 했고 북한이 어기자마자 바로 주저하지 않고 시행을 한 것은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그다음에 이것이 사실은 더 이상 확전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확전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히려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는 않을까요? 저는 북한이 전면전을 각오하고 도발을 하고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한이 정말 핵을 가지고 전쟁에 사용하겠다라는 각오가 있다고 하면 전면전을 가겠죠. 하지만 핵을 사용하는 순간 김정은 정권은 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김정은이 지금 오물풍선을 내려보내고 또 미사일을 개발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궁극적인 이유는 체제 생존이에요. 자기가 잡고 있는 이 김정은 체제, 이 체제를 끝까지 가고 싶기 때문에 적대적 국가론이라는 것을 펴기도 하고 지금처럼 도발도 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전면적이 발생된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김정은이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과거에 2015년도 그때도 김정은 체제예요. 그때 북한이 했던 행동을 보면 지뢰 도발했거든요. 지뢰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강력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확성기를 그때 설치하고 북한이 확성기에 대해 조준 사격도 했었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자주포를 이용해서 대응 사격을 했고 북한의 3인방이 내려와서 우리하고 협상을 했죠. 그래서 그들이 요구했던 첫 번째 요구사항이 확성기입니다. 확성기를 내려달라. 근데 그만큼 확성기, 대북 확성기가 북한 체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가지고 강력하게 대응을 함으로써 더 추가적인 도발을 막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남한과 북한의 관계를 미국은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지금 미국은 두 개의 전쟁에 개입이 돼 있어요. 유럽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그리고 중동에서의 하마스, 이스라엘, 거기에 뭐 이란까지 가세하는 굉장히 지난한 전쟁이 될 수도 있는 이 두 개의 전쟁에 이제 미국도 관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3의 전쟁이 발생되기를 원치 않을 겁니다. 그거는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변국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심지어 러시아도 그럴 거라 생각을 해요. 왜? 러시아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국력이 많이 소진되고 있고 자기네들이 필요한 탄약이나 무기들을 북한을 통해서 지원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에서 어떤 유사 상황이 벌어진다면 러시아도 타격을 보겠죠. 그것처럼 저는 미국도 우리 한반도 상황이 좀 더 안정적으로 가기를 바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글쎄요. 그전에는 통일이라고 하는 명목하에 어떤 남북 관계에서 나중에 적화 통일 이런 것들을 바랬다고 하면 지금은 적대적 두 국가론이라는 걸 통해서 통일이라는 표현을 지워가고 있는데요. 북한은 우리 체제, 우리 이제 남한 체제가 문화적으로나 또는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북한보다 월등히 앞서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상태로 우리랑 통일을 논한다든지 또 남북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는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국가론을 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처럼 우리의 군사력, 경제력이 북한보다 월등히 앞서고 또 문화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 글로벌한 K 컨텐츠라고 하나, K 컬처들이 확산되고 있는데 그건 북한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저지하고 싶지 않을 것인가. 우선적으로 경제력, 군사력 측면에서 경제력만 보더라도 우리에게 도발을 통해서 만약에 한반도가 긴장 상태가 유지가 된다고 하면 우리 경제 발전에서는 약간 발목을 잡는 격이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이런 도발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남남 갈등을 일으키고 또 이 한반도를 좀 피곤하게 만들어서 우리 남한을 피곤하게 만들어서 좀 경제 발전이나 이런 것들에 악영향을 주기도 하고 하는 그런 복합적인 요인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북한은 현재 통일을 원하고 있지는 않은 건가요? 통일이라는 표현을 지우고 있죠. 하지만 만약에 현재 상태에서의 통일은 북한 주도의 통일은 어려울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북한이 의도하는 바가 우리 남한의 어떤 결속력이 약해지고 경제 또 무너지고 지금처럼 놔두면 우리 아이들도 잘 안 낳고 그죠? 그리고 남남 갈등도 심해질 때도 심해졌습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고 하면 나중에 북한이 원하는 방식대로의 통일이 가능하다라고 북한도 바라고 그렇게 계속 남한 흔들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북한 주도의 통일은 저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이제 적대적 두 국가론을 펼치고 있고 우리는 갑작스러운 북한의 이제 대남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나름대로의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통일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은 반대로 통일이라는 건 없다. 그리고 남한과 북한은 남남이다라는 이제 주장을 계속 펴고 있는데 반대로 저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통일에 대한 담론을 만들고 우리 주도의 통일을 구체화시켜 나가야 될 그런 시기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북한을 압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현 정부에서 우리 정부에서는 나름 이제 대북 정책 또는 통일 담론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저는 한반도의 통일을 기정사실화하는 전략이라는 좀 표현을 쓰는데 막연하게 통일을 해야 된다, 통일은 올 거야, 통일은 필요해 이런 것이 아니라 뭐 특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2030년 몇 년 안 남았습니다만 2030년 6월 뭐 15일, 25일이 될 수도 있고요. 6.25가 있었던 그 특정 날짜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좀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통일마을운동이라는 것을 이름을 지었는데 그걸 만들어서 한번 추진했으면 좋겠다. 왜냐? 지금 북한의 의도는 남한 흔들기, 그러니까 남남 갈등을 유도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한테 제일 시급한 것은 그 국민 통합이라고 봐요. 북한이 남남 갈등을 유도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생각을 결집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통일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대안이 뭐가 있을까. 사실은 퍼뜩 떠오르는 것들이 없었는데 고민하다 보니까 통일마을이라는 이거는 예전에 1970년대에 새마을운동이 있어요. 새마을운동의 버전 2.0 그러니까 제2의 새마을운동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지은 건데 그래서 통일마을운동이라는 이름을 이제 한번 감히 지어봤는데요. 만약에 통일이 2030년에 온다고 하면 그 통일이 우리한테 아무런 준비 없이 왔을 때는 굉장히 큰 부담일 수 있어요. 북한과 우리의 경제적 격차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인프라가 너무 잘 돼 있죠. 예를 들어 전기만 하더라도 정전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 이렇게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나라도 없을 정도로. 근데 북한은 어떻습니까? 전기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갑자기 통일이 됐어요. 2030년에. 그럼 북한을 재건을 해야겠죠. 재건을 하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저는 전기라고 생각을 해요. 전기가 있어야만 어떤 재건을 할 때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전기는 어디서 생산이 되냐면 대부분 발전소에 생산이 돼서
긴 송전선을 타고 마지막 소비자까지 연결이 됩니다. 발전소를 짓는데도 10년 가까이 걸리고요. 송전선 새로 까는데도 그만큼 시간이 걸리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거 없이 바로 재건을 할 수 있는 대안은 없을까? 마치 쉽게 말해서 모내기 같은 거예요. 벽실을 그냥 논에다가 뿌린다고 해서 거기서 그 벼가 자라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싹을 틔우고 자라긴 하지만 잘 자라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모판이라는 걸 만들어서 비닐하우스에서 미리 틔우죠. 그런 다음에 봄이 왔을 때 초여름에 모내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벼농사가 성공적으로 잘 되는 것처럼 저는 북한 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된다. 그래야만 빠르게 재건할 수 있고 통일로 인한 이득은 우리가 활용하면서 통일로 인한 충격 이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게다가 우리가 이런 통일을 준비하는 모습이 북한 정권, 김정은 체제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나 세부적으로 좀 보면 이 통일 마을이라고 하는 것에는 저는 인프라, 북한에 필요한 전기, 통신, 수도, 각종 행정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생산을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농업, 축산업, 그리고 나무가 없잖아요. 나무를 심기 위한 임업들, 나무만 보더라도요. 이 우리 한반도의 북한의 식생과 남한의 식생은 다릅니다. 우리 남쪽에서 잘 자라는 나무들을 북한에 심는다고 그냥 잘 자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연구들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통일이 됐을 때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개성이나 금강산 지역에다가 실제로 나무를 심어서 해본 적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특정 지역, 그 통일 마을이라고 하는 데에서 인프라와 임업, 농업, 축산업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그리고 또 스마트팜은 365일 날씨가 추우나 더우나 어떤 농작물들을 재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잖아요. 북한도 지금 스마트팜에 굉장히 많은 관심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스마트팜 기술이요, 손가락 안에 듭니다. 거의 1, 2위를 다툴 정도의 기술력을 갖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결합을 해서 통일마을이라는 것을 만드는데, 이것은 북한 재건을 위한 준비하는 그런 씨앗과 같은, 씨앗을 통해서 모내기를 하는 그런 과정과 같다. 근데 여기에 북한 이탈 주민들이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3만 4천 명이 넘는 북한 이탈 주민들이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퍼져서 있는데, 이분들이 정말 제대로 정착을 하고 있느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이분들을 고용을 해서 직접 참여를 해서 인프라에 대한 기술을 습득하고 임업, 농업, 축산업, 스마트팜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직접 거기서 훈련도 받고 직접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통일이 되면 자기 고향에 가서 재건을 하는 주역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분들은 어떤 생각일까요? 굉장히 큰 자긍심을 느낄 거예요. 내가 먼저 온 통일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북한 이탈 주민을 가지고. 그래서 이 북한 이탈 주민들이 북한에 가서 내가 통일되었을 때 그 지역을 재건하는데 앞장서서 할 거야. 그리고 그 내용들을 지금도 우리 한국에 나와 있는 북한 이탈 주민들은 북한에 있는 친척, 부모, 형제들하고 교류를 해요. 교류라는 표현은 좀 과할지 모르겠지만 연락을 주고 받는다는 것이죠. 그분들한테도 이런 사실들이 전달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북한에 있는 고통받는 그 주민들도 희망을 갖고 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모아서 통일 마을 운동이라는 것을 한번 구상을 해봤고요. 아직 초기 단계에 있고, 제가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밝히는 건데, 좀 더 구체화되고 주변에서 지인들이 많이 도와주려고 하고들 있어요. 관심들을 많이 보이고 있어서 된다고 하면 나중에 진행 사항을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어요. 비용이 좀 많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마련을 하시나요? 그렇죠. 비용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지만 사실은 비용이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대략 추산하건대 한 통일 마을을 만드는데 100억 정도면 되겠다라고 가정을 하면, 저는 이 돈을 물론 정부에서 100억 출연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치 상황을 봤을 때는 이게 만약에 정부에서 비용을 대서 추진됐을 때는 지속 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민간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크라우드는 이제 뭐 대중이라는 표현이고 펀딩은 이제 돈을 모은다는 뜻인데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십시일반이에요. 여기 통일마을이라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제 주변에만 하더라도 꽤 있거든요. 이분들이 정말 적은 비용을 투자 비용이죠. 투자를 해서 모아서 100억 만들기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100억이라는 표현은 그걸 통해서 이분들한테도 이익이 돌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통일마을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뭐 자선단체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전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전기를 생산하는 방법에 있어서 기존에 우리가 쓰던 방식하고는 좀 다른 방식을 쓰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축산도 같이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스마트팜도 같이 하고 이걸 같이 하는 데서 벌어지는 이점이 있어요. 축산 폐기물들. 축산 폐기물은 굉장히 좋은 바이오 에너지예요. 바이오 퓨얼이라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전력을 생산할 수도 있고 그리고 농사를 짓고 나서 나오는 부산물도 연료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금 고질적인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쓰레기산이 있습니다. 전국에 있어요. 전국에. 이 쓰레기산을 치우기 위해서 지자체가 들여야 되는 예산이 얼마냐면 많은 데는 100억씩 들어요. 그 100억을 지자체에서 출연하면 그대로 그 쓰레기산을 처리해주고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는데도 기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지자체별로 쓰레기는 계속 사람이 사는 이상 나오게 돼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폐기물을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별로 그 열병합 발전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자체로 나오는 폐기물들을 처리해서 에너지를 얻게 되는데 전기도 만들고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터빈을 돌릴 때 생성되는 스팀이 있어요. 스팀, 수증기. 이 수증기는 공장을 돌리는 데도 쓰고요. 그리고 스마트팜 같은 것도 쓸 수 있고 지역의 난방용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전력 발전은 열병합입니다. 폐기물을 이용한 열병합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건데 영어로 하면 waste to energy. 그러니까 폐기물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생성되는 부산물들이 있어요. 열, 스팀, 전기. 전기는 이제 부산물이라기보다는 주 생산물인데 이 전기 같은 경우도요. 전기를 잘만 활용을 하면 다른 인프라에도 적용할 수가 있는데 실은 문제는 전기를 저장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는 그 지역 안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통일마을 안에서 다 써야 되는데 전기가 많이 필요할 때도 있고 적게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근본적으로 이 열병합 시스템은 온오프가 자유로워요. 왜냐하면 폐기물이 있을 때는 가동을 하고 없을 때는 꺼도 돼요. 근데 우리가 발전소는 어떠냐면 계속적으로 발전해야 되고 잉여 전력이 생산되면 버려지거든요. 그래서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태양광 전지 발전된 것들도 너무 많이 생산이 되면 그냥 버려지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고 내가 필요할 때 생산해서 쓸 수 있다는 거고 거기서 생산되는 전기를 혹시 저장하려고 하면 배터리에 저장 안 하고 이걸 가지고 물을 전기 분해할 수가 있어요. 물을 전기 분해하면 수소와 산소로 나눠지는데 이 수소를 가지고 수소에다가 우리 공기 중에 많이 떠돌아가고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그 CO2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잘 합성을 하면 퓨얼, 연료가 만들어져요. 이 퓨얼이라고 해요. 그래서 심지어 여기서 만들어지는 수소와 이산화탄소를 결합해서 얻어지는 연료는 가솔린, 경유, 그다음에 항공유, 등유 종류별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 기술은 이미 있는 기술입니다. 이런 기술을 그 통일마을에 적용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산소가 나온다 했지 않습니까? 물을 분해하니까 산소하고 수소로 나눠지니까 그 산소는 어디다 쓰면 되냐면 오폐수 처리. 사람이 사는 마을이기 때문에 당연히 오폐수가 만들어져요. 그 오폐수를 처리하는데도 전기가 필요하고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버려지는 거 하나도 없이 들어가는 인풋은 쓰레기인데 폐기물인데 이 폐기물을 가지고 다양한 생산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장점들을 살릴 수 있는 통일마을 운동을 지금 조금씩 구체화시켜 나가고 있어요. 제가 제2의 새마을 운동이라는 말씀드렸잖아요. 새마을 운동이 70년대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도 개발도상국에서는 어떤 개발도상국의 그 부흥 모델로서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통일마을 운동도
우리가 시범 사업처럼 잘 성공하면 국내에서도 각 지자체별로 확산을 시킬 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 되고요.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많이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히나 저는 PKO 또는 ODA라고 해서 PKO는 평화유지군 활동이잖아요. 그런 지역이 대부분 아프리카나 좀 못 사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면 거기도 쓰레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도 파병을 많이 하는데 파병부대 경험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쓰레기를 그 파병부대 주둔지 밖에서 너무 태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거기 주둔하고 있는 군인들의 건강이 좀 위협을 받을 정도로 위험하다. 그런데 그 쓰레기를 우리가 그냥 태우게끔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가서 태울 수만 있다면 전기를 생산해서 그 지역 주민들 식수를 생산할 수도 있고 전기를 공급해 줄 수 있고 전기가 공급되면 많은 부분에서 인프라들이 개선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 기술은요 지자체에서 쓰는 것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런 얘기들을 주변에 했더니 저한테 많은 정보들을 줘요. 실제 우리나라가 항구 주변에 가면 쓰레기들이 많아요. 그물 같은 거. 또 제주도도 자체적으로 폐기물들 처리해야 되는데 거기 소각장이 있습니다만 이게 넘쳐나서 더 이상 안 되거든요. 추가적으로 지을 수도 없고 그런 데를 대비해서 그 이동식으로다가 폐기물 처리하고 전력 생산하는 이런 것들이 실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동식도 있고 지자체 가면 고정식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 이미 있는 기술들, 스마트팜도 있는 기술이잖아요. 있는 기술들을 잘 접목을 하고 이걸 통해서 뭘 얻어낼 것인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한 이탈 주민들한테는 통일 준비를 위한 목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해외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거의 이제 3년째 다가가고 있는데 좀 있으면 끝날 수도 있어요. 끝나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크라이나 재건해야 되잖아요. 재건할 때도 우크라이나의 많은 도시들이 파괴되고 했는데 다시 재건을 빨리 하려고 하면 전기가 제일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크라이나도 전기 생산을 어떻게 하냐면 발전소에서 해줘요. 그리고 송전소는 이미 다 끊어졌고 발전소도 이미 일부는 살아있지만 일부는 재건하는데 오래 걸릴 거라는 거죠. 이랬을 때 그 지역의 도시 단위로다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협력해서 재건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고 아까 PKO도 할 수 있고 또 이미 이제 전쟁은 아니지만 낙후된 지역에 ODA라고 해서 이제 해외 원조 활동 이런 것들로도 우리가 한다고 하면 그 나라에서 새마을 운동을 기억하는 국가들도 있겠지만 앞으로 통일 마을 운동이라는 것을 이름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기억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뭐냐면 저는 궁극적으로 이 통일 마을 운동이 우리가 누구랑 통일하자는 겁니까? 북한하고 하자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전 세계 국가들이 우리를 지원하고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이런 효과를 바라보고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북한은 통일마을 운동을 좀 어떻게 바라볼까요? 부정적으로 바라볼 겁니다. 왜? 이거는 북한 체제에게는 굉장히 큰 위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추진함에 있어서 조금 그런 부정적인 문제들, 북한의 반응 이런 것들 잘 봐가면서 추진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게 북한이 반대한다고 해서 우리가 안 할 것은 아니고요. 통일 바라보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 경제 발전 지금 도심으로 가 있거든요. 근데 이 통일 마을은 도심에 짓는 것이 아니라 지역 그 지방에 예를 들어 도 단위로 건설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인구 유입도 끌어들일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우선적인 거는 우리나라에 정착하려고 하는 북한 이탈 주민들이 빠르게 정착할 수 있고 또 그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어서 북한이 반대한다고 우리가 안 할 건 아니고요.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인사이트 코리아에 이제 출연을 하게 됐는데요. 앞으로 이런 좋은 콘텐츠들 많이 발굴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회가 되면 저도 다시 한번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